예, 10월 16일 장중에 5%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나라장 약세고 특별히 볼 게 없다 보니까 제가 시장 관련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장이 특히 좀 더 약하죠. 뭐 항상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매크로 쪽을 계속 보고 있다가 10월 달에 반등 모색 중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국지적 리스크가 좀 터져 있습니다. 상당히 투자하시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 많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계속 그랬지만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뭐 경기나 주위 둘러보시면 별로 좋은 소식들이 없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우리 뭐 지인끼리 만나서 한 얘기고, 평소에 제가 주식 투자나 전체적인 자산을 전반적으로 보다 보면 한번 느끼는 부분이나 제가 지금쯤에 한번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워낙 글로벌 전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투자를 할 때 항상 어느 머니 스트림, 돈의 방향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큰 돈, 빅머니들이 어디로 가는지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게 가장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뭐 단타로 뭐 어떻게 하든 뭐 중기로 어떻게 하고 포트를 조절하든 오늘 같은 케이스는 워낙 지금 매수세가 없다 보니까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그냥 조금 팔아버리면 팡팡팡 밀려버려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단순한 우리 장구가 올랐다 빠졌다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얼마나 급등하고 빠지는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항상 어떤 추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 자체는 이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요. 올라가는 방향, 상승장, 떨어지는 방향, 그 다음 횡보하는 방향. 지금은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는 과정에 고금리랑 큰 어떤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맞이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좀 견디는 기간을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또 살아남아요. 하지만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뭐 그건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돈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중산층이 많이 줄어들고 그 말은 뭐냐, 위랑 아래랑 더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죠? 위쪽이죠. 경기가 안 좋을 때 잘 방어를 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거나 장이 좋을 때 더 많이 수익 볼 걸로 이제 포트를 꾸려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돈들이 결국은 다 비슷해요. 우리가 주식을 못 방하지 않고 글로벌적으로 뭐 채권을 사고 주식을 사고, 크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개인적인 한 가정을 볼 때는 뭐 집이 한 채 있든 전세를 살든 이 부동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큽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부동산의 그 70%예요.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 대신 이제 금융이나 주식 쪽에 관심이 좀 커지는 과정인데 워낙 2020년도는 이쪽에 올 자산들이 다 슈팅해 버렸잖아요. 2020년도, 2021년 그 상반기까지 부동산 역사적으로 제일 많이 몰렸고 주식도 제일 좋았고 2021년 상반기 또 뭐 좋았어요. 몇 년 전에 나왔던 신자산을 했던 젊은 사람 많이 했던 코인, NFT 이게 뭐 엄청나게 날아갔잖아요. 근데 지금 1년 반, 2년 만에 다 박살났습니다. 다 박살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좀 PF 살리다 보니까 살짝 지금 올랐던 부분이고 다시 꺼졌죠. 꺼지고 있죠. 주식은 나름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하는 그 많은 자산 가운데 그나마 정시를 스몰머니다, 부동산은 빅머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드리면서 주식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주식은 해야 됩니다. 지금 절대 놓을 때는 아니고요. 그 큰 흐름을 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서는 가장 힘듭니다. 올해 들어서 2월 3월 달에 SVB 사태, 그때 금융위기 온다, 뭐 또 다시 서프라임 온다 그런 얘기에서 잘 거쳐갔죠. 2004년 말에 올해 참 그 4월 말에 CFD 터지면서 온갖 뭐 별의별 거 다 터지고 그때 시용 다 틀리고 있었던 그 시기도 넘어왔습니다. 7월 달에는 개인들의 경환권 세배쓰면서 2차 전지로 엄청나게 오버슈팅했다가 꺼졌죠. 그게 올해 아마 고점일 거예요. 2차 전지는 지수든 간에 우리나라 2,700 정도 갔고 에코프로가 155만 원 갔던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살려준다고 좀 살짝 살아나는 듯 하다가 요 근래 보시면 부동산 다시 떨어지죠. 뭐 저는 계속 작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안 좋게 봤습니다. 자, 근데 주식도 그나마 사람들이 그래도 하기 쉽고 스몰머니다 보니까 부동산에 비해서 돈이 들어와서 올라갔는데 지금 이제 쉽지 않죠. 자, 전 세계 금융의 가장 기준이 되는 금융 대통령 연준에서 시장 기대를 자꾸 누르고 있습니다. 3개월째 누르고 있는 거예요. 뭐 갑자기 누른 건 아니고. 자, 그게 이제 금리로 가고
금리가 더 튀어오르고 안전장상 가다 보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이 나스닥이 기술주 많이 보는 수출 위주되는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좀 더 떨어진 거죠.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꺼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내수나 자영업 힘든 건 다들 아시죠? 예, 진짜 지금 월급 받는 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기고, 저도 사실 그다 따지면 자영업자인데 이 개인들의 돈들이 안 들어가고 경기가 위축될 때는 돈을 안 써요. 자, 돈을 안 쓰면 당연히 물건이 안 팔리겠죠. 물건 안 팔리면 기업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매출이 줄어들면 기업들은 당연히 고용을 줄이고요. 월급 받는 사람들도 피해를 가게 되면 그런 악순환에 도는 게 불황인 거죠. 자, 근데 그 사이에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았잖아요. 몇 년 또 안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1, 2년 동안 증시 올랐던 이유는 뭐죠? 그나마 증시는 선반영입니다. 경기보다 이 사이클보다 6개월, 1년 선반영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증시나 기업은 다시 살아날 거야. 빅테크들이 AI든 2차 전지든 새롭게 나타나는 신성장 섹터에다가 돈을 갖다 부으면서 주식은 올라갈 거야 하고 봤던 게 올 7월 달까지 반등장이었습니다. 자, 근데 예전하고 다른 건 뭡니까? 금리가 높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는 적응되는 과정이지 경기가 부러지길 아무도 바라진 않아요. 이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 우리나라 가게가 특이하게 우리나라 가게 70%가 부동산이라는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집 가진 분들은 50%입니다. 없는 분들 50%고 뭐 전세나 월세 살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부동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시기, 제가 이제 한 2,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대표하는 코스피 지수를 기준으로 이 녹색을 쳐놓은 게 뭐냐면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예요. 예, 부동산에 빠졌던 시기입니다. 그럼 이게 표시가 안 됐던 부분, 이 부분은 부동산이 좋았던 시기죠. 이 사이클이 항상 돌아요. 이 사이클이 짧게는 5년, 7년, 길게는 10년 정도 갑니다. 5년, 7년 빠지고 또 올라가고 빠지고 한다는 거죠. 이때 90년도에 이제 뭐 88 올림픽 나고 깡통 계좌 나고 엄청 안 좋다가 97년 IMF 터졌잖아요. 그때 사실은 IMF 때 제 집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많이 날아갔어요. 그죠? 엄청 크게 우리 국민들이 힘을 빼고 불황을 겪었던 시기가 1997년 IMF 터지고 그 이후까지 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증시가 올라간 게 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때일 거예요. 제가 녹색을 쳐놓은 이 부분은 이 부동산이 안 좋았던 우리나라의 가게나 정부나 기업에서 부동산이 가장 크다 보니까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는 경기가 보통 안 좋아요. 소비도 안 좋고요. 사람들이 부동산 집값 빠지면 돈 안 씁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도 안 좋고 잘 안 돌아가니까. 내가 월급 받는 게 똑같더라도 내 집값 계속 올라갔던 몇 년 전 보시면 돈 잘 써요. 비싼 것도 사 먹고 여행도 자주 가 막 그렇습니다. 그 사이 살짝 팬데믹은 단기적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부동산이 좋았던 시기는 당연히 주식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제가 블록을 쳐놓은 주식이 안 좋았던 시기는 당연히 부동산이 어쨌든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 정시를 보세요. 처음에는 빠졌지만 반등을 주죠. 또 반등을 주죠. 90년도도 그래요. 2000년 초반도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터져서 다 망가졌을 때 처음엔 정시도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죠. 올 자산 다 올 하락을 하니까. 자, 근데 이제 부동산이 2014년 15년까지 안 좋았어요. 정부가 온갖 정책을 다 쓸 때도 부동산이 안 좋고 계속 빠지고 누가 부동산 해? 빚내가 부동산 사 2014년 초이너미스 나올 때도 아무도 부동산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 어땠죠? 주식은 처음에 빠졌지만 엄청 올랐죠. 2009년, 10년, 11년 그 다음에 또 횡보를 합니다. 2015년에 이때 코스닥은 더 올라갔던 중국발 또 호황이었고요. 정시는. 그리고 2017년에 정권 바뀌면서 또 주식은 또 올라갑니다. 코로나 박살나고도 이때 또 다 좋았죠. 이때는 이제 코인이란 게 새로 생겨가지고 2017년에 그죠? 비트코인 몇 배 올랐지 않습니까? 몇 배 이상 올랐고 2021년 요때는 버블이 생기면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기본적인 부동산, 증시, 코인, 뭐 NFT 뭐 수백 배 막 나오고 그랬던 올 자산이 다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유동성이 폭발하다 보니까 국제적으로는 세계가 나눠졌고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던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가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당분간 고금 유지하면서 인플레 눌러야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부동산이 안 좋았던 시기도 큰돈 수억 수십억 들어서 집은 못 사고 부동산 투자는 못 하지만 개인이 하든 정부가 하든 그다음 국가가 하든 이 부동산 아닌 주식 쪽에서는 항상 사이클을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산, 우리가 노동을 하고 월급 받아가는 그런 급여,
이런 생각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금융이나 자산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 정부에선 세수가 안 들어와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개인들이 돈을 안 씁니다. 가게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빠졌다 해서 돈을 못 벌어요. 계속 돈 안 씁니까? 정시라도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머니 스트림에 대한 자산 과정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경기는 당연히 위축기입니다. 당연히 소비는 지금 감소하고 있고요. 부동산 안 좋습니다. 내수도 당분간 힘들죠. 자영업자들 2020년에 코로나 때 뭐 수억씩 장사 안 되니까 보조금 줬던 거 유예시키고 있고 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돈 내게 하겠죠. 그걸 끝까지 탕감 못 시키지 않습니까? 자, 미국에서도 유예시켜줬던 학자금 같은 거 어쨌든 올해부터 9월달부터 갚아라듯이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안 쓰고 장사하는 분은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큰흐름 부동산 경기에 연동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경제의 가장 큰 부분, 경제가 큰 부분이겠지만 결국은 이 빅머니 사이클, 부동산이 왔다 갔다가 안 좋은 시기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스몰머니 정신은 항상 사이클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꾸준히 등락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과매도권이다, 밸류상 어떻다는 말은 예전에 한 5년, 10년, 7, 8년 가장 큰 경기의 큰 사이클에서도 정시는 이런 밸류가 항상 먹혔고 또 돈이 들어와서 상승 사이클을 계속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국이 정말 글로벌적으로 위험하게 보고 몇 년 됐죠. 그림자 금융 나온 지가 7년 됐거든요. 2015년부터였으니까. 뭐 지금 벽개운이다, 뭐 헝다 이렇게 하지만 안 무너지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계획경제다 보니까 불투명한 것도 있지만 얘들이 뭐 하죠? 자기들 15억 인구 대상으로 내수를 살리는 게 가장 큰 원칙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빠져있고 정시도 빠져있어서 디플레까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뭐 합니까? 정시 부양하잖아요. 정시라도 부양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돈 풀면서. 근데 그게 미국,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금리가 높을 때는 겁이 나서 안 되는데 이제는 미국 금리가 거의 다 왔다고 하면 작년에 뭐 달러, 올해 들어서 금리 때문에 힘들었던 미국 외국가들, 특히 취약한 이머징 국가에서 미국 금리 눈치를 이제 좀 덜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가장 기준이에요. 제가 잠깐 또 중동 지정학 리스크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가운데서는 미국 금리가 그냥 글로벌 우리 금융자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11월 1일이고 동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90% 이상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 좀 나름 인사이트 있는 분들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정시가 과매도권이고 우리나라 매수가 없다 보니까 오늘도 외국인이 팔아요.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다 팔고 있는데 이런 날 매수를 안 합니다. 지금은 경기도 안 좋지, 미국도 불안하다 그러고 좀 살만한데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 터진다 그러지. 또 이제 작년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악령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식 하셨던 분들 항상 그랬는데 이 지정학적인 전쟁 리스크 있죠. 우리나라에 워낙 북한에서 겁을 많이 주고 하지만 이제는 약간 만성이 됐잖아요. 근데 뭐 외국에서도 봤을 때 우리 한국 어때서 알아 불안해 그런 얘기 했지만 저번에 트럼프나 김정은 시대 거치고 나서 우리나라 보는 그 불안감도 오히려 좀 좋아졌어요. 주로 봤을 때 김정은 스타일이나 핵으로 맨날 말은 그렇게 하지면 안 되겠네. 쉽게 뭐 버튼 같은 거 까불고 겁만 주는 거겠네. 라는 인생이 생긴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는 정시가 단기로 빠지면 항상 매수기였습니다. 근데 22년 작년 2월 29일이었나요? 그때 러시아가 전쟁 터졌을 땐 조회였어요. 하필 그때 경기가 2021년까지 2년 내내 유동성으로 빵 엄청 크게 전 세계 붐을 일으켰다가 거품이 꺼지는 시기에 작년 2월 달에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정시가 빠졌다기보다는 이제는 다들 아시는 어떤 금융에 대한 버블, 레버리지를 워낙 많이 썼던 부채의 그런 시기가 꺼지는 안정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작년 하반기 때 거쳤던 거죠. 그리고 2001년에 제가 기억하는 미국 9.11 테러가 있었어요. 그때 언제였냐면 요때입니다. 요때. 사실 IMF 터지고 그때 어쨌든 나스닥은 되게 안 좋았지만 중국 위주로 해서 우리들은 좋았습니다. 반등을 줬는데 이때 다시 떨어졌어요. 그때 왜 떨어졌냐면 9.11이 터졌던 거예요. 근데 9.11이 정말 전쟁보다 몇 배나 더 큰 미국에 직접 타격을 가했던 국제적 리스크였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고 나서 결국은 한두 달 더 빠졌거든요. 한두 달 더 빠지다가 결국은 다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빠지면 반작용 더 일어나는 거죠. 왜냐면 그때 또
어쨌든 간에 나중에 그 문제가 좀 시간이 몇 년 걸렸지만 금방 해결됐던 거죠. 정치 입장 봤을 때는. 미국의 전쟁을 못 걸었던 거죠. 걸 수도 없었던 부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워낙 긴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좀 다독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조금 달래는 그런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여자 팔레스타인 이쪽은 오래 가지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 리스크가 이때도 결국은 금융이 저평가되어 있고 우리나라가 물론 카드차 터지면서 한 번 더 빠지긴 했는데 이 반등 준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터지고 항상 반등 매수에 기였었습니다. 그 지금도 제가 뭐 주식 보는 분들은 이스라엘 관련 뉴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국제적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그 결론은 뭐다? 여전히 높은 가능성으로 확정 가능성이 낮다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에 미국 금융이 100년 만에 터지고 엄청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 터졌기 때문에 미국 금융은 상당히 탄탄합니다. 요번에 IB 같은 은행들 실적 엄청 좋게 나왔어요. 미국 빅 은행들은 안 터집니다. 터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제적인 자리 이런 건 거버넌스가 많이 약화되지 않습니까? 세계가 반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을 약점을 타고 다른 나라에서 계속 이것저것 터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머징들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는데 이건 작은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로 보는 거고 큰 흐름상 봤을 때 말씀드렸던 부동산, 그다음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문제, 매크로 문제, 저평가된 문제, 그다음 결론은 뭐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에서 역시 차별화와 선택 집중, 포트 좁게 짜서 결론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뭐 지금 시장 테마인 로봇, 엔터 같은 종목으로 포트주에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회사가 망합니까? 시장 안 망가져요. 여기서 전쟁이 터진다. 한 5%, 10%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9.11 테러처럼 결국 또 올라와요. 근데 지금 그런 5%, 10% 때문에 지금 팔아서 밑에서 하겠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미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미국의 11월 1일에 FOMC는 항상 제가 글로벌 금융, 그다음 우리가 주식하는데 기본으로 보는 우리나라 자체적인 내수나 부동산 문제가 아니에요. 주식은 이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사이클 받아요. 금리 동결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9월, 10월 그런 조정을 받았던 이 정시 사이클에 작은 사이클에 상승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 여전히 보고 있어요. 자, 오늘 같은 케이스도 개인분들 아침에 몇 분이 또 물어보시고 불안해하는 분 계셔서 큰 흐름상 지금 우리 포트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시나 경기나 이쪽은 다 안 좋습니다. 하지만 내수가 안 좋고 어쩌다더라도 정시는 선반영되고 항상 미국 매크로와 같이 이 사이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개월 빠져있는 가운데 심리가 불안하고 투심이 정말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팔 때는 전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심리적으로 불안한 분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인데 크게 보세요. 지금 선을 꼬는 게 2,400이거든요. 거의 뭐 작년 기준 이거는 달러도 본 거야. 달러 보면 더 떨어져요. 외국인이 보는 건 더 떨어졌고 작년에 제가 하반기 때 코스피 빈집털이 말씀드렸는 부분인데 삼성전자 빼고는 다 빠졌어요. 이미 걔들이 샀는 거 다시 팔고 유지한다 하더라도 정시 다시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저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더라도 메리트가 큽니다. 그런 면 보시고 조금 잘 버텨주시길 바랄게요. 장 마감하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